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고조선 문명권의 생태환경 지역,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중액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리법을 말씀드렸어요. 중액이 있고 반개로 구분한다고. 중액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항성을 뜻하거든요. 천체는 우리가 말하는 북극성 같은 항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 같은 항성이 있고요.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위성이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은 그냥 먼지처럼 빈 공간인데 완전 빈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무가 아니라 비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똑같이 제가 필드 이론을 터 이론을 적용을 한 겁니다. 중액지역은 보니까 저는 첫 번째를 백두산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명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랬을 경우에 사실이겠지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라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백이란 우리말은 화이트란 얘기도 있고 블라이트란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블라이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도 있지만 블라이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과 연관된, 백두산과 연관된 다양한 명칭들을 상호 교차 비교할 때 이때 백이라는 것은 화이트가 아니라 밝음을 뜻할 수가 있어요. 육당 최남선 선생은 여기서 힌트를 잡아서 불안문학군을 설정한 겁니다. 일찍부터 대단한 큰 사고죠. 그리고 이 발해관에서는 또 드릴 말씀은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떠나서 조선시대 때 우리 기축민족들이 주로 흰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백이민족 그랬을 때는 흰옷이 아니라 빛을 지하는 블라이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명, 모든 지명, 그리고 신명, 임금명 이런 것들을 보면 빛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육당 선생 외에도 이정일 선생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얘기해 온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수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상징성 있는 얘기냐면 백두산의 명칭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요. 백두산의 명칭은 좀 뒤늦게 등장하죠. 여러분 고구려 좋아하시죠? 이걸 주관하는 우리 허 선생님은 저한테 고구려 강의를 요청하시는데 저는 고구려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학자가 아니라 진짜 좋아해서 그 증거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고구려 강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고구려인들은 이 백두산을 무엇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개마산, 또 다른 교류는 개마대산,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신화 연관된 기록들을 보면은 이승우의 지향운기 또는 이구보의 동국이산국집을 보면은 웅신산, 웅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감기 언어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뭐 이럴 때 몽천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경기도 김포라든가 웅진이라든가 신라에 쓰인 금성 이거 전부 다 이 감기 언어로 봐요. 신령스러운 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천지란 말이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지란 말 좋아하시죠? 가슴 뭉클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는데 정말 천지는 감동을 줘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산 위에 연못이 있지만 천지같이 이렇게 신령스러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천지란 말은 우리가 쓴 말이 아니에요. 청나라의 관리가 쓴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불렀을까요? 가능한 이런 용어 쓰세요, 여러분들. 저도 천지란 말이 좋지만 하늘천 때문에 그러나 굳이 따지면은 청나라의 관리가 만든 조가 천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달문, 용왕담, 대태, 큰 연못 이렇게 썼는데 가장 우리말과 연관된 거는 달문이에요. 문은 한자 말이죠. 달은 알타이어예요. 아사달, 금미달, 양달, 음달. 이거 발칸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가 있는 극동아시아까지 있는 알타이 어계에서 쓰는 언덕이라든가 산을 뜻하는 말이 땅이란 말이 바로 달이에요. 그러니까 달문 당연하죠. 산문이죠. 그 다음에 백두산은 위치가 특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이 신령스러운 이유는 지맥으로 보나 풍수로 보나 뭐든지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청나라에서도 황제마저도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이론을 전개해요. 그만큼 여기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실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는 위티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신누는 백색으로 표현되는 빛숭배 신앙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원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금, 청 모두가 이 백두산에 얽힌 건국 시조 신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족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백두산은 신령스러운 산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따라서 문화 전쟁, 문화 갈등이 벌어질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백두산입니다. 경제적 가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은 거기는 춥고 그리고 산악이 험하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농사꾼의 인식으로 봅니까? 농사꾼들에게는 거기가 불필요한 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산 산계를 봐야죠. 첫 번째, 백두산 산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용종도 있지만은 그 주변 지역에는 농토가 발달해서 그리고 발해 때 쌀의 산지인 노성이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812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갔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간도족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를 처음으로 완성시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그랬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발해인들이 쌀 농사를 지은 것이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당사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이 주변 지역에서야 벼농사도 짓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망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려요. 자, 산삼, 약초 등의 식물이 있어요. 여기가. 동남아시아가 유럽 제국들에게 약탈당한 이유가 뭡니까? 15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동남아시아가 그들에게 유린당한 하나의 이유는 동남아시아 생산되는 향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향료는 중요한 겁니다. 이미 중국 쪽에서도 춘추 전국시대 들었고 진나라 때는 선단이 수마트라까지 파견돼서 이런 것들을 구해와요. 물론 그 전부터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과 중국 쪽 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건 다 증명이 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약초도 있지만 특히 산삼, 인삼이죠. 강종제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인삼의 효능은 일찍부터 알려졌고요. 고려인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건이 세운 고려. 그 이전에 고려 있지 않습니까? 장우상 이후에 고구려 정식 국명은 고려. 이미 그 시기에 고려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서아시아 지역까지 알려졌고, 그 이후도 물론 당연히 신라를 통해 가지고 반대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왕건이 세운 고려 이전에 고려 인삼은 이미 충분히 알려졌고, 그런 증거들은 당연히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발해 고려의 수출품이 인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하는 분들도 생각을 달리하세요. 그리고 7세기에 쓰인 한원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삼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 답답함을 느끼는데, 아니 간단하게 관심 갖게 되면 이거 얼마든지 자료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업자들은 왜 이런 걸 찾질 않아요? 그 외에 또 복가의 흑요석이 나왔는데, 흑요석은 일종의 화산석 계통이에요. 백두산 그리고 일본 열대는 아리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뭡니까? 흑요석이에요. 주로 흰색도 있지만 주로 흑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덩어리를 딱 자르게 되면 요만큼이 되면 이게 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청동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흑요석 날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흑요석이 많이 사용이 됐고, 흑요석이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선사시대 때도 흑요석 무역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연해지부터 홋카이도를 거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흑요석 문화권이라고 설정을 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흑요석이. 예전에는 60년대죠. 부산의 동삼동이라든가 조도에서 일본 열도의 아리따에서 있었던 흑요석들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서울의 남양주라든가 홍천이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흑요석이 발견되는 거죠. 흑요석의 원산지는 어디? 백두산이에요. 성분 분석을 하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흑요석들이 동시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백두산 흑요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석유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시기에 청동기 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도구 쓰던 것이 흑요석인데, 다행히 이제는 흑요석이 근래 들어서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흑요석이 중요해서 인식이 되는데, 진작부터 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활동, 그리고 원조선의 무역 활동,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건데, 그거 일찍 주목하지 않은 학자들이 잘못한 거고요. 또 발표했어도 그거를 활용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것들. 흑요석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고조선의 원조선의 무역 활동에 가면은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합니다. 세계 여러 사례 비교해가면서 흑유 성목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1번. 자, 나무입니다. 나무. 지난 시간에 제가 미케네 문명 얘기했었죠.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요, 이른바 대상시대 때도 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최초로 동남아시아로 유린한 게 포르투갈 아닙니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남아시아로. 그런데 포르투갈의 이 상선들이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나무가 필요하냐면 마스트에 필요한 나무가 있어야 돼요. 마스트 진짜 돛대. 그러니까 직경, 그러니까 길이 30m 정도 되는 아주 곱게 뻗은 나무들이 있어야지 마스트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의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요, 지중해로 쭉 동쪽으로 간 다음에 다다넬스 해협,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흑해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드네프르 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나무들을 서부 유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무는 중요하고 그 외에도 나무의 중요성은 또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런 나무의 산지가 어딥니까? 바로 백산 주변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잡목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곧게 뻗은 침엽선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 버섯이 비롯한 온갖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이 많아서 바로 모피산업이 발달한 거죠. 모피산업. 모피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원조선, 고조선 시대 때 모피산업인가? 아니죠.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관자가 늦게 쓰여졌다는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BC 6세기, 7세기 사이의 상을 기록한 건데, 당시 조선이 선동반대에 있던 제나라에게 모피를 수출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에 부여도 그렇고 그 위에 고구려도 모피 수출했고, 발해는 얼마나 모피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흔히 말해서 오로지 모피를 위해서 극동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초에 말 그대로 나폴레옹의 침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데카프리스타의 난이 일어나서 최초로 거기에 저항했던 자유주의자들이죠. 귀족들과 군인들을 동쪽으로 유영 보낸 것이 이르쿠츠크예요. 바이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간 게 무엇입니까? 모피 때문에 온 거예요. 모피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멸망할 때 황실 재정 수입의 3분의 1은 이렇게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야삭, 모피세로 충당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만큼 모피 무역은 중요한데 그 모피의 가장 중요한 산지가 어디? 거기잖아요. 지금 연해전 남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원조선과 고구려와 그리고 발이 연결되는 이 지역이 모피의 산지고, 백두산은 당연히 고랑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건 다 기록에 나온 얘기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외경의 대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렵 삼림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산물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백두산은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서파계곡입니다. 서쪽 언덕이라는 뜻이죠. 지금 저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거는 그 북파 쪽으로 가는 길의 한 부분인데, 나무가 없어졌어도, 자, 이건 연해주 호랑이에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에 있는 거 찍은 건데 연해주 호랑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흑담비입니다. 흑초. 가장 값비싼. 자초는 아예 꺼내지도 말고 얘기가 흑담비. 이게 가장 비싼 겁니다. 담비 가죽. 뭐 우리가 아는 다람쥐 가죽, 여우 가죽 다 가치가 있지만 가장 비싼 건 담비 중에서 흑담비 가죽. 그래서 발해인들의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은 바로 이 담비, 흑담비의 길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 했지만 러시아의 발해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연구자는 담비의 길이라는 걸 설정해서 발해가 중유라시아 지역까지 모피를 수출했다는 그런 학설을 주장한 겁니다. 천지 또는 닮은 대택 용왕담이죠. 천지, 특별한 곳이죠. 장군봉입니다. 여기서 천지 계단까지 1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국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디 북한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장군봉이 1000m인데 장군봉이 가장 으뜸되는 것이죠. 장군봉 그러니까 김일성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명칭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백두산에 가는 명칭을 다 골랐어요. 밑에 또 있는데, 이건 뭐 무지하게 오래된 겁니다. 제 기억에 81년도에 이거 한 건데요. 조사해가지고 글을 쓴 건데, 그 외에도 계속 몇 번 썼어요. 산의 경우에는 불암이잖아요. 그부터 쭉 보면은 후한수 동이전엔 개마대산, 삼국사기에는 개마산, 그래서 대모신앙 때는 여기 개마국이 있었던 거죠. 다 이런 식의 명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사에 비로소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도태백, 태백, 그리고 흰백자수는 태백산 또는 장백산, 그리고 이런의 삼국유사에는 맛백자수는 태백산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있어요. 보세요. 제왕궁기나 동국이삼국지에는 개마산, 웅심산, 웅심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고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곰이란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배어가 아니라 신령스럽다는 알타이어 감개 언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구신화는 웅호, 일웅, 이로울 때 웅은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지만은 더 깊은 뜻은 바로 알타이어 고어에서의 신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즉 환으로 대표되는 발신과 밝음의 신과 상대적인 약간 어둠의 신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신이 아니라 땅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나라 이후에는 만주지역의 발상지기 때문에 봉금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자료는 작가신 이영섭 선생과 같이 갔던 사진작가가 제공한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천지에다가 가랑잎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개미를 올려놓자. 3마리의 개미를 가랑잎을 띄워놓게 되면은 어디로 올라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물류망이에요. 수륙 교통망을 얘기합니다. 백선천지에서 출발하는 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압록강, 두만강 이해하시죠? 틀립니다. 송화강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백폭포, 우리말로 하면 비룡폭포죠. 난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다 중국말 써. 요즘에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만주 가도 동북 같다고 자랑해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떨어지는 물방울이 송화강인데요. 송화강은 따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북상에서 올라가다가 북쪽 홍알량에서 내는 눈강을 만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하얼빈을 통과하는데, 하얼빈은 그 지역 퉁구스역의 말로 강변 도시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쭉 가다가 강을 만나죠. 그 강이 바로 경박호, 즉 발해 수도인 상경성에서 출발한 목단강인데, 저는 그 목단강을 모란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한자식 발음도 모란강이 맞습니다. 목단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가 심지어 교과서에도 무단장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적어도 만주 지역에 관한 지명은 다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 모란강이에요. 모란강.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모란강은 또는 경박호는 홀한수라고 돼 있어요. 모란강도 당연히 호란하죠. 이때 홀한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니까 아마 몇 번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발해 수도 이름이 뭡니까? 상경성이죠. 상경성은 한자 말이죠. 그럼 발해 말로 무엇입니까? 홀한성이잖아요. 홀한성이니까 당연히 호란호, 그다음에 호란해, 호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호란이란 것은 홀한이 되는 거예요. 홀은 뭐? 고구려의 첫 수도가 졸번입니까? 홀번입니까? 여러분, 고구려의 첫 수도 이름이 졸번입니까? 홀번입니까? 사람들은 졸번이라고 답변하는데, 졸번은 김부식의 삼국색에 나오는 말이죠. 쫄번이죠. 그러나 원래 명칭은 414년에 세운 광교탕 비문에 나왔듯이 홀번입니다. 홀의 근본이죠. 홀은 인천을 미추홀, 파주를 수리홀, 수원을 매홀, 다 홀자 들어간 것은 고구려거든요. 이런 홀의 근본이니까 수도가 되는 거죠. 홀한성은 바로 홀의 큰 것, 그래서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온 목단강, 모란강을 만나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동강 지역에서 아무르 흑룡강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동쪽하다가 우스리강을 만나서 하바롭스카 있고, 거기서 북동방향으로 쭉 진행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바로 오츠크해와 타타르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론에 따르면 가랑잎 하나는 오츠크해로 들어가요. 또 하나의 가랑잎은 바로 사할린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랑잎은 타타르엽을 통해 가지고 동해까지 남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화강, 수로망을 쉽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백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체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바로 니콜라이프스크 항이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첫 번째로 했던 것,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기 직전. 그리고 과거 일본인들과 우리 독립군들과의 피비린내난 전투가 벌어졌던 흑룡강, 아무르강의 최하류, 여기죠.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두산에 관한 위치, 성격, 의미,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육지, 특히 만주 지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만주 일대거든요. 원조선의 핵심 지역은 요소지방, 요동지방은 서로 중요하기도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남만주 일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송화강 유역이라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송화강은 쭉 북상해 가면서 대안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안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여의 수소를 내리던 농안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흥얼령 지역에서 내려온 누운강과 그 다음에 백산소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던 북류 송화강, 이 송화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대안 일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95년도에는 이 지역 근처에 가서 말을 샀습니다. 원래는 올란 호트까지 가서 말을 사려고 했었는데 못 사고 결국은 대안 근처의 시내리 마을에서 말 3피를 샀고요. 그래서 대안부터 말 타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이면서 실질적 수도인 국내선까지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원조선의 문화, 특히 부여에게서는 핵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증거들은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례들도 나오지만 세속기 문화라든가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홍산 문화 다음에 하가전 문화들의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맥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의 근원이 가장 가까운 예맥계 유물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 백궁보 문화, 한서 문화, 망해든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 대안을 주변한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화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꺾여지는 이 주변 지역이 흔히 말하는 동북평원, 중국인들은 동북평원이고 그 중에서 핵심인 송눈평원, 송화강과 눈강을 합친 송눈평원 지역이고 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지대였다는 것이죠. 이 지대는 사실은 초원으로 알고 있지만 수렵 삼림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농토도 있기 때문에 사료들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토지가 여러 가지 곡식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다른 과일은 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산농 광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평평하고 넓은 곳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현재 송눈평원 지역, 대안, 농안 이 주변 지역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요동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요동지방에서는 여긴 산도 좋고 지형이 평탄하고 토지가 넓은데요. 그래서 흑융화 문화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유화문명권인데 여기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화문명권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주로 건조지다 보니까 밭농사가 발달했는데 특히 유념해야 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안선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이 지역과 바레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을 알고 있지만은 시기가 올라가면은 북상을 해서 지금 현재 홍산 문화의 주변 지역과 바다는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석재라든가 철, 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조선이 발전했던 이유, 고구려가 발전했었던 이유, 그리고 발해가 부단히 서진을 해서 요동지방을 장악했던 이유,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계속 남동 방향으로 진군해 내려온 이유, 그리고 중국의 한족들이 화북지방에서 다시 북동진하면서 이 지역을 공격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사력과 정치력이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체크 앤드 밸런스 이런 기능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등등이 아니라 바로 지하자원 때문에 그렇죠. 전 근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이거든요. 철.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풍부한 철 생산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현재 요동지방이죠. 물론 두망 하구 지역도 철산지가 있고요. 압록강 하구의 조그만 지역도 철 생산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양질의 최고의 철 생산지는 바로 요동지방이고요. 그 중에서도 요동성과 백암성과 안시성 있는 해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누가 이 대규모의 유전지대를 확보하는가와 동일한 겁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면은 철 생산지를 확보해서 무기, 농기 구도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철을 팔아서 무역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전성기 때 마철 교육이라고 해서 요동지방에서 주로 나는 철을 북쪽의 시류에게 팔고 시류에게서 말을 사와서 그 말을 다시 대만 중국의 강남 지역에 파는 이런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군사적 정적인 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바로 철이라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적을 확보하는 것이죠. 경제 전략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뽑아낸 건 바로 의무려산인데요. 의무려산은 청나라 시대 때 명칭이고 무려산입니다. 무려산. 그래서 이 근처 흐른 강은 무려하.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지를 무려라. 고구려인들이 무려를 설치했으니까 고구려인들은 전진기지가 흔히 말하는 요하가 아니라 요하를 넘어간 것이 바로 고구려의 영토인 거죠. 영역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역은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동과 요소를 가르는 기준을 요하가 아니라 이 현재 의무려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북쪽서 남쪽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남쪽은 거의 바다. 예전에 요택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고대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산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교 성소지 않습니까? 도교. 이런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 도교의 산지. 자, 제가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좀 많은 학자들이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동반도 남쪽의 장산군도를 주목하길 바라요. 좀 아쉬운 점은요. 역사에 관심 많다고 그러는데 정작 역사 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요. 동해 범주에서 타타르 스트레이트를 빼먹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보통 황해 또는 서해 그랬을 경우, 아니 요동반도도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요동반도 동남부에 있었던 이런 장산군도를 빼먹고 있어요. 장산군도 오른쪽 가게 되면 석성열도,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해양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하구까지는 이렇게 섬 군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바다 가까운 바닷가 한가운데 이렇게 섬들이 있고 육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변 지역에 어업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하죠. 울릉도, 독도가 또는 이호도가 이 어백 생산기지인 이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 교통망입니다. 요동반도에서 압록하구라든가 요동반도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입니까? 장산군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얼마나 군사적으로 가치가 높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가치가 높아요. 오죽하면은 당시 일본 열대 왜구들도 여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북한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과거부터 왜구를 방어하던 그런 그 습성 때문에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역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그래서 신변위불 무릅쓰고 갔고 또 역사 스페셜팀이랑 가서 다큐도 제작했고, 왜냐면 여기가 원조선과 고구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말한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이 장산군도와 요동반도 남쪽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종의 유행처럼 요한문명권의 홍산문화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남쪽의 산동반도도 마찬가지고 요동반도 남쪽부터 장산군도에 있었던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연구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어요 되겠습니까? 장산군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대단하죠. 대장산도, 광록도, 그 다음에 여기 석성열도예요. 석성열도 끝에서 그대로 짚고 올라가면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석성이 있습니다. 연개서문의 누이 동생인 연개수영이 지켰다는, 그리고 647년인가 48년 전투인데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요. 그때 무려 100여 차례 전투가 벌어진 해안이 바로 이 석성열도 앞에 있는 해안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장산군도와 석성열도, 이렇게 해양도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빼놓고 어떻게 군사작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구려가 당연히 중국 측 사례에 따르면 404년에 광개토당 즉위 14년이죠. 그때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돼 있어요. 현지에 가면 현지 그 자료에. 당연히 제가 인용했던 문을 2편이나 발표했는데 이 지역에 관해서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대규모의 수군이 동원됐잖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꼭 말씀드려요.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중의 국제대전, 이거 제가 처음 쓴 용어고 학문적으로 정립한 거예요. 94년도 2월달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이 3장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우리 동아시아를 이제 국제대전 입장에서 보자.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 문명 간의 쟁점 보자. 이런 이론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고구려와 후조와의 군사동맹 관계, 고구려, 후조, 연, 그리고 밑에 도망간 동진, 이렇게 사각관계가 이루어질 때
해양을 통해서 외교가 이루어졌고, 그때 제안한 것은 바로 이렇게 후조와 고구려 간의 군사동맹이고 선박을 통한 군수물자 보급인데,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로 여기지만은 이런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고구려의 해양활동, 군사활동과 직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선의 활동을 이해할 때, 고구려 해양활동을 이해할 때, 발해를 이해할 때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동반도 동남쪽에는 이렇게 거대한 군도 지역이 있었고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서쪽인데요. 요동반도의 남서쪽은 묘도열도가 있습니다. 묘도열도 또는 묘도군도라고 그러는데요. 산동반도의 우리 흔히 말하는 등주, 지금은 펑라이, 복례시죠.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발해인들, 신라인들이 묵었던 관이 있었던 곳, 그리고 고구려와 수장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특히 당나라군이 대규모의 군선을 파견했던 레주가 가까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이 지역인데요.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까지 연결되는 데는 묘도군도에서 점점 이어져 있고 이거를 노철산 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일본 학자들은 5,000년 정도부터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간에는 해운업이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해운업. 그리고 6,000년, 7,000년 정도 전에 해양 관련 유적과 유물들이 노철산 수도, 즉 묘도군대의 여러 지역과 장산도에서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에 또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요동반도 남쪽에서는 신석시대부터 문화가 매우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요동반도의 신석기 문화와 산동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서로 교류가 있었고 교류하는 루트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여겨진 요도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인들의 이동 루트로도 연관이 되죠. 동이란 명칭이 있기 전에도 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동반도에 있는 주민들과 요동반도에 있는 주민들 간에는 발해만의 안쪽의 안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묘도군도를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석시대 문화를 보게 되면은 요동반도 남쪽의 문화와 산동반도 쪽의 문화가 유사한 경향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요소지방인데요. 요소지방은 이쪽에 대능을 비롯해서 특히 신라모랭 강이 있습니다. 요소지방은 오늘날의 요와 서쪽에 있으면서 약간 북서 방향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굉장한 건조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도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한과 고란이 유목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동어의 문제입니다. 동어. 당시 BC 3세기,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치열하게 정치 질서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거든요. 무섭게 등장한 신흥 세력인 흉노, 오랜만에 중국 쪽을 다시 통일한 한나라의 고조, 그리고 동쪽에는 동쪽 오랑캐라는 뜻의 동오란 존재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개 존재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세력은 동오였습니다. 흉노가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60년 동안 한나라는 흉노에 거의 복속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면서 거기서 선비와 오한으로 갈라졌고요. 오한이 다시 갈라진 것이 바로 이렇게 거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유목생활했고 그래서 그 위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 후한소 오한전에도 소, 말, 양 껍질을 실어 온다. 그 이후의 시대 위세 고막해전에서도 고막해가 이렇게 부귀에게 늘 말과 가증을 짐승 가죽을 보낸다 등등. 이래서 요소지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이전 원조선의 초기부터라도 여기는 유목생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조선 문명권 설정할 때는 남만주일 때 그런 농경과 것도 있지만은 요소지방에서 해안가 빼놓고 나머지 이 지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목문화 또는 농목문화가 발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농목문화 또는 유목문화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소지방은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시대에는 동호인들이 거주했는데 동호인들은 동쪽 오랑캐, 흉노는 호, 오랑캐. 진슈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동호는 호가 아닌 동쪽에 있는 오랑캐인데 동쪽 오랑캐에 해당하는 종족 또는 정치 집단은 누구일까? 당시 흉노 세력과 맞먹을 만한 능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의 주체는 누구일까? 그건 대안은 없어요. 동호밖에. 다만 동호계의 유물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계의 비파형 동검 외에도
북방 유목계의 동검들도 동반돼서 발견되기 때문에 약간 해석을 어렵게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생태환경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북방 내륙의 유목 북방 경제권과 교류하는 공간이고요. 남쪽으로 황해북부와 요동만, 발해만을 이용하는 해양 물류망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북방 경제권과 해양 물류망이 서로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흔히 말하는 경제 전략 지구가 되니까 이 지역이 요한 문명의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주로 요한 문명권 중에서도 이렇게 서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건 석가사진문화연구소가 제공한 사진들인데요. 이것이 현재 요소 지방의 자연 환경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거란 때 똑같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있고 보세요. 사진은 참 잘 찍었네요. 네,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중요 지역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덜 중요한 주변 지역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주변 지역은 첫 번째는 내몽골 지역과 몽골 지역의 일부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브랜치 또는 반개 종족이 여기에 드는 선비족들이 흥할령을 수시로 넘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 자체가 넘나들 수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흥할령, 대흥할령이란 것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대한 천의 장벽이 아니라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해랑지대가 있어서 기마군단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르크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몽골 지역을 떠나게 되거나 이동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흥할령 동쪽에 있었던 선비계인들, 즉 몽골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 피가 섞이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충분히 우리의 주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지역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5,000년 전부터도 이미 중국의 앙소문화라든가 홍산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흔적들이, 유물들이 나타나고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를테면 현재 중국의 가장 북쪽에 단 마카, 만추리, 흑하 이런 지역에서 우리 문화의 연관성을 주장하면 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인들이 이미 그들의 사료를 통해서 중국 문화권이라는 것, 거기서 발견되는 글씨 유물을 통해서 그 지역까지 교류가 있었다는 것. 다만 그들은 그들의 영향권이라든가 지배라는 용어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 지역과 그 다음에 요하 지역과 이런 북쪽 지역 간에는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하게 되면 고조선 문명권의 범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얘기입니까? 중국의 사료와 그걸 토대로 한 중국 역사학자들의 주장인데 보는 것처럼 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하나라 멸망한 다음에 도망가서 흉노를 건립했다. 이런 식의 사고들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와 상당히 역사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에 살았던 거란인들, 범거란인들의 생활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더라. 그래서 씨름 경기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름하는 문화가 발견되면 우리와 꼭 연관을 시켜서 마치 우리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유일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호모 루덴스예요. 유기동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있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씨름 같은 경우가 있고요. 특히 초원에 있는 유목민족 집단들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씨름 경기를 해요. 씨름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문화에 있어서 스타일의 차이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씨름이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랑 연관시킨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반대 논리라면 그 씨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겠네요. 그건 곤란한 거죠. 다만 이 거란인들은 언어가 우리랑 통했다는 것이 기록이 나오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풍습들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란에 관한 여러 가지 풍습을 보면은 고구려에 관한 중국 사료와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런 큰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업 그러면은 바다를 생각하는데 강어업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거지만 이를테면은 아무로 흑룡강과 그 다음에 송화강이 마주치는 이런 지역에서 본 거지만 지금도 사람 키가 넘는 물고기들, 황호를 잡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물고기 껍질을 가지고 의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활 도구를 만들어요. 이거 사료에도 남아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민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권, 원조선 문명권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 북만주와 흥활령 상류 지역이죠. 이런 지역도 우리랑 연관이 돼 있다. 이게 바로 산해경에 나오는 이런 지명에 관한 건데요. 지금은 그 당시 때 조금 환경이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훌른호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입니다. 그 동네에 진흙으로 집을 만들고 이렇게 염소와 양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훌른호죠. 옆에 보이로가 있고, 그래서 훌른 보이로가 바로 세계 3대 목영지라는 훌른 보이로 초원이에요. 훌른 보이로, 훌른 베이얼, 후룬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호수와 이 호수가 있는 곳에 초원이 바로 세계 3대 목양지랄 정도로 거대한 초원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면은 말 그대로 기마 문화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넓지만은 3,000여 개 하천망, 500여 개 큰 호수, 이렇죠. 그 목초들이 유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초가 다양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과 양, 염소와 그 다음에 소가 먹는 풀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 곳에선 세 종류의 가축을 키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분리시켜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량 좀 미미하지만. 그리고 3,000여 개 하천망이니까 얼마나 물길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2월로 자연환경이 변화했는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때 목간을 보니까 이렇게 자작나무와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나라 시대 때 기록도 보니까 이렇게 들짐승들이 많았다. 당연히 문화는 샤머니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샤머니즘 문화가 발달을 해요. 샤머니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샤머니즘은 만주어 샤만입니다. 여기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즘을 붙여서 샤머니즘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에서 발전한 특별한 현상을 가진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특별한 것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합일이지만 엑스타시, 즉 식기를 통해서 접신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샤머니즘인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1차 종교, 기층신앙, 민속 이런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바로 만주어 샤만에서 나온 샤머니즘은 이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샤머니즘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물건들을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삼종신기, 또는 우리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삼무구, 또는 단군신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가 가지고 있는 천부인 세계랑 일치가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거울, 그리고 권력, 파워를 상징하는 칼, 이거는 일치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무구 또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기록을 했어요. 보니까 비슷하죠? 청나라 시대 기록을 보니까 산간지방 밀림이 발달했고, 그 외에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동물들이 다양하니까 모피 생산이 활발했고, 그 다음에 담수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고기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한말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 조선 사람들은 생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어디서나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바닷가뿐만이 아니라 강 어디서든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동국 여지승남을 보더라도 각 강마다 중요한 생선의 종류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은 원조선 문화권에서도 어렵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달했죠.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벤키족이 가지고 있는 무구인데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당이 가지고 있는 무구에 해당이 됩니다. 뭐 우리가 그런 요령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슴들도 있고, 이 사슴은 사슴 가죽, 모피, 뿔 모든 것이 사용이 되고, 특히 사슴뿔 같은 경우는 우리 남쪽에서도 발견이 많이 되지만은 구석기세 유적에서 발견되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슴뿔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바로 에벤키족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형이 퉁구스의 얼굴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만주족의 얼굴이라 볼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에벤키족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 얼굴을 보시면 퉁구스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러 개의 피가 섞인 겁니다. 투르크계, 몽골계, 퉁구스계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갔던 사람들 모여서 우리의 근간이 성립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지향적이고 우리 역사 활동 모델을 넓히려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마치 우리를 전부 다 투르크계랑 연관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르크계와 징기스칸 중심으로 한 몽골계는 다릅니다. 퉁구스계는 더더욱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함유하고 있고 이게 확실한 겁니다. 자작나무 숲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차가버섯이죠? 이게 다 돈입니다. 그 당시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정말 서로 게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진주, 담수 진주가 얼마나 비싸고 귀중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강물에서 나오고 길림 지역에 있는 송화계 담수는 매우 유명하고 북주 또는 동주라고 해서 귀중한 것은 청나라의 황제와 황후와 그 어머니만이 의복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귀중한 건데 이런 것들의 산지가 어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 제형으로 원조선의 생활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원조선이었죠. 이 배들입니다. 늑대 그리고 선비족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고조선 문명권의 종족을 얘기할 때 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동만주 북부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흑룡강계와 삼림으로 연결된 삼강평원 지역이에요. 삼강이란 것이 바로 세 개 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르강, 송화강, 그 다음에 목단강 이렇게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두막루국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썼는데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부여국이 멸망한 다음에 부여는 꽤 많은 국가로서 탄생과 붕괴를 거듭했잖아요. 마지막에 세운 나라가 두막루국이에요. 그런데 삼강평 일단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위수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두막루국은 물길 북쪽 천여리에 있다. 그리고 옛날 북부여인데 시 동쪽에 있고 또 두막루국의 동쪽은 바다와 다 있고 방 2000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광대한 활동 범위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의 활동 영역은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여가 멸망할 때 부여의 유민들이 세운 복국인 두막루국이 이 정도라면은 부여라든가 또는 고구려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 순리죠. 그래서 후한서나 삼국지, 진서 등의 부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여에 관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부여의 활동 무대이고 부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 세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강평원은 모란강의 하류인데요. 바로 발해 15부 가운데 안에 동평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흥교 주변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도 이렇게 사슴들을 거의 방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이 지역은 사슴이라든가 이런 야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특히 모피산업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